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이슈앤이슈 정혜정입니다. 오늘부터 17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상생의 정치를 다짐하고 있지만 김혁규 전 경남지사 총리 지명설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 먼저 준비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지명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배신자 불가론을 내세우며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 5기 인사의 부당성을 밝히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총리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야당의 공세는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데, 처음부터 국민에게 싸움이나 하는 그런 짜증스러운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점과 배신자라는 첫사람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것은 혹시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을 강행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다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꼭지가 안 따질 때 그때 표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표결하고 오늘 승복하는 겁니다. 승복해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 대통령 집권 2기 출발에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김혁규 전 지사 총리 지명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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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열띠고 날카로운 토론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사실은 친한데.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전 지사를 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당선자와의 만찬에서 총리 지명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결국 총리로 지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 전 지사 총리 지명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까지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오늘부터 의원이라고 불리우니까 저도 낯섭니다, 사실. 어제 저도 그 만찬장에 소위당 중앙위원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님의 공식 입장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6월 5일 이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대신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공식 지명을 하겠다. 이 정도 입장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대통령 의중을 오해한다든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는 옳지 않고, 다만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현안 논란 이 정도 가지고 토론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네,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을 확정을 안 했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다 국민들 눈치가 있는 건데, 어저께 이제 재보선 이후에 하시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김혁규 총리를 총리 그 지명서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없고, 문제는 이제 162억 원이라는 돈을 새로 들여가지고, 그것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지사 선거를 다 치르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김혁규 총리를 하필이면 꼭 그 사람이어야 된다. 꼭 찍어서 김혁규여야 된다. 이런 게 좀 박약하지 않은가. 사랑이란 건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총리 지명은 교통사고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한 나라의 총리를 지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한나라당에서 이제 3번씩이나 경남지사를 하셨으니까 검증이 다 된 인물이다. 그리고 경제 총리다 이러는데, 상생의 정치라는 게 한나라당에서 경남지사 3번 하신 분을 데려다 쓰는 것도 상생의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가. 저희 한나라당은 힘도 없는 제2당이니까 납득 못해도 된다. 이게 힘으로 승복시키는 게 상생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네. 지나치게 이제 한나라당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김혁규 총리 지명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혹은 예정자 혹은 네. 거론자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네. 얼마 전에 한나라당의 그 전국구 비례대표 일반하신 박세일
2번. 예, 2번이신가요? 네. 네, 박세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솔직히 우리는 당적 변경에 좀 불만이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데, 솔직히 당적을 변경해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다. 전, 네. 한나라당이 솔직히 그런 전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자꾸 숨기고, 네. 사질론이나 뭐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야기시킨 점, 그 다음에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제 굳이, 네. 뭐 이제 제가 대통령의 우중을 솔직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만일 김혁기 총리를 지명한다면 네. 그 지명하는 자신의 생각 근거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국가도 경영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행정가가 아니라 네. 최고 경영자형 일종의 CEO형 행정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미 소비자들은 고객 만족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고객 감동, 고객 만족.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도 그런 단계에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충분히 검증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그런 행정가입니다. 이를테면 고급 주사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의 사업가로 큰 성공을 했고 재미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을 거쳤고 돌아와서 10여 년간 관선 1번, 민선 3번이라는 도지사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거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고 도전 기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노 대통령이 통치 시스템을 거버넌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시대로 가자는 겁니다. 민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가자는 건데 그런 다양한 경험과 검증을 갖춘 사람이라면 저희 열린 우리당으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잘하시길 바란 것처럼. 근데 일단 뭐 저희 박세일 그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프레시안에서는 당적 변경 갖고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인터뷰에서는. 근데 그건 다 좋고 제가 보기에는 CEO형 총리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가 기업입니까? 기업의 최대의 목표, 최대의 선은 뭐냐?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국가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배분, 분배, 나눔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김혁기 총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의 기업 마인드를 밀어붙인다면 여기서 희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계속 어폐가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논리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혁기 총리가 왜 탈당을 했을까?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이론이 있었는데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는 표현대로 뻑하면 YS로 찾아갔던 겁니다. 이번에도 왜 찾아갑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김혁기 총리가 왜 그쪽으로 갔겠는가? 뭐 철새다, 배신자다, 권력을 쫓았다. 총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일리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그동안 했던 버렸던 마구잡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터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면하게 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반대하느냐? 이것은 저희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인기를 이 인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마당에는 국민 여러분의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저 반대하는 이유는 좀 구체적으로 네. 또 네, 짚어 넘어가기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해주시죠. 뭐 굳이 기업과 국가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는 반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전제이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국가 행정, 국가 경영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 곁에 소비자인 서민들 곁에 시민들 곁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 지난 1년 동안 과도기적 잘못돼 그런 있었죠. 과도기적 전환기 동안에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꿔보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당적 변경이나 배신이나 이런 단어들 입에 담고 계시는데 좀 더 솔직해지시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당적 변경이 지나 큰 이유다. 지금까지 3선 도지사를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시키셨고 왜 지금까지 그만두었습니까? 잣대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랑 가치 평가는 동일해야죠. 우리 사람일 때, 내 당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관대하게 평가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그야말로 거의 조폭의 논리처럼 이를테면 내 품 안에 있다 떠난 사람, 이를테면 우리 조직에 있다 배신하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 취급하면서 극단적으로 별개의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결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건 총리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테니스 치다가 골프를 치면 변절이고 골프 치다가 테니스를 치면 전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혁규 총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당연히 전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향이라는 말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부패하고 죄송합니다만 수구 꼴통 정당이라고 표현 받기까지 하는 그런 한나라당에 계시다가 더 이상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다 함께 정치개혁의 전선으로 오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구민주당에선 누구나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로고송을 총선 내내 들고 다녔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검증해 주셨습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다. 바른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옳다 이겁니다. 김혁규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참 준비도 많이 해오셨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가 처음 뵈서 기쁩니다. 근데 이 논리의 당연함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첫째, 김혁규 총리 보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제 발로 걸어 나가셨고 이미 95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신 이후부터 상당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뭐 배신자다 어쩌다가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과연 경남도민들이 이제까지 3번이나 2번을 이제 김혁규 전 지사로 뽑아줬을 때 단순히 인간 김혁규 그 다음에 뭐 성공한 기업인 김혁규 이걸로 표를 던지신 건 아닙니다. 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해준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그 고은 총리의 말씀, 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테니스를 치다가 골프를 치면 변절이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다가 테니스를 치면은 말하자면 전향이다 이러는데 정치인으로서 고은 총리께서는 굉장히 여러 분의 이 말하자면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빼고는 골프보다 더 비싼 게 테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께서도 결국은 이 경남지사보다 총리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역주의 극복 위해서 나오셨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좋습니다. 그럼 왜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왜 탈당을 하셔가지고 지역주의 극복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왜 경남지사를 그만둬갖고 국민의 돈을 펑펑 쓰게 하는 것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전남지사로 출마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지역주의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말한 대로. 또한, 이 말 그대로 진짜 철새가 아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은, 이 전국구의 비례의 상위 순번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중앙위원이라는 고위 당직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반론 있으십니까? 지나치게 가정에 근거하고 지나치게 과장에 기초한 발언들. 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비판하지 마시죠. 네,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논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론 기본이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 지나친 확대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이를테면 왜 경남지사 한 사람이 지역구도 국부라면 전남지사로 가야 되냐. 이건 또 하나의 지역주의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총리로 갑니까? 총리로 가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다만 총리로 간다는 데 대해서 지나친 전제를 까는 건 맞지 않다는 건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않습니까? 지역주의 극복을 그럼 내세우지 말아야죠. 제가 맨 처음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CEO 총리로서 적합한 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지역주의 극복, 지역구도 극복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근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의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열린우리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아까 텔레비전 화면에도 나왔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이 만찬에서 한 최종적인 발언이 이 토론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리고 논란에 불과합니다. 마치 김혁규 총리 예정자 혹은 총리 거론자가 총리에 지명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우리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회의 권한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 절차를 밟을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국회의 성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동의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지명을 해서 동의 권한이 넘어왔을 때 그때 충실하면 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청문회 충실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여론의 검증이나 언론의 검증이나 국회의 검증을 통해서 우열이 드러나면 결과가 드러나면 국회가 의결을 할 것이고 그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헌법에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놔두고 막연하게 불필요한 과정이나 확대된 해석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려는 거, 토론하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어제 그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방송의 재미죠. 발언 중에 지역 감정 극복에 적합한 인사라고 언급한 부분이 그건 그야말로 한 7, 8가지 중에 내가 김혁규 지사가 거론되었던 이유는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역시 국무총리로서 능력, 그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리더로서 자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그건 숨은 오더나 근본적인 목적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국무총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방금 최 변호사께서도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일각에서 그 총리 지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뭐 논리가 어쩌다 저쩌다 제가 참 전직 변호사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보다 그러시니까 겸직 못하게 근데 하여튼 훌륭한 그 변호사로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거나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당은 아무리 힘도 없고 어차피 표결에 붙여봤자 어차피 이제 이 세대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돼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건 지금으로부터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확실한데, 그러면 입을 꽉 다물고 청문회부터 자 시작하고 하나둘 큐 들어오면 입을 얘기해야 되는가?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사전 조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승의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옳은 말씀이죠. 탄핵도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더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서 왜 신성불가침한 권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총리의 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을 떠나서 전 국민이 수긍하고 또 우리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 의원께서도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보고 얘기를 하시지 제가 앞에 없으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의 기본적인 틀, 정치의 기본적인 논리를 여당이 정말 상생의 논리라는 것은 이 이긴 자 또는 승리한 자, 여유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는 것도 상생의 정치의 출발이라고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도 입 꽉 다물고 이 인터넷에도 포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핵 예를 잘 들으셨습니다. 마침. 탄핵이 왜 국민들로부터 그토록 비판을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국민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총리 지명을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강행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헌법상 보장된 그 지명권은 존중해달라 이겁니다. 대신 청문회 절차라는 국회의 권한은 대통령도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의 흐름, 언론의 비판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쳐달라는 겁니다. 그 의결에 집권당이나 저희 열린우리당이나 대통령은 철저히 기속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탄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과 다른 탄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뜻이 그러하다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공론화될 수 있다면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도저히 맞지 않다는, 우리가 지명하는 총리가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한나라당이 대부분 이 나라를 이끌어왔잖아요. 한나라당의 전신이. 어떻게 운영해왔습니까? 대부분. 국무총리 임명 동의를 받기 전에는 서리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서리제도 운영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서리제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헌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한을 저희들이 행사하는 만큼 한나라당도 존중해 주길 바라고, 저희도 국회에 부여된 그런 권한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집권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문회 벼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개혁 색채에 맞는지, 집권의 이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지금부터 토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달라,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총리를 지명하고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동의나 의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잘못이라는 겁니까? 잘못 아닙니다.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정당에서 이 총리의 문제라는 건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삼아야 되고 당연히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께서도 문제를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합하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이 문희상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 같으면은 이러면은 이 고위 그 당직자들은 이거는 그만둬야 될 정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그 의원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을 뺐습니다. 이거는 구태의연한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한나라당을 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계속 들었으니까. 우리 한나라당의 구태다. 한나라당의 전신이다. 이러면 전신의 전신을 찾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열린우리당에 있는 분들 탄핵 하나 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열린우리당이 얼만큼 정당 생활을 했습니까? 이 앞에 계시는 이 최 의원께서는 정치인으로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뭘 가지고 이번에 됐다고 보십니까? 탄핵에 대한 굉장히 감성적인 정치 코드로 인해서 또한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잘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했다 이러시면은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역풍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이게 정말 살기도 빠듯한데 대통령 선거 또 치러야 되느냐. 결국 이런 마음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헌재에서까지 읽어가지고 헌재에서도 그 기묘한 논리가 뒤집히는 말하자면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면 그걸로 대통령은 탄핵에 그게 법원에서 뒤집힌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적인 특수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간 주제가 비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한나라당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비례대표 당선자 전혁 의원께서 저보다도 열린우리당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데서 관심이 놀랐습니다. 있거든요. 아무래도 혹시 그 흔히 말하는 국정원의 전신 사조직들이 그런 식의 정보를 아직도 흘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염려될 정도로 지금 불필요한 대단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현실을 이해 못할 겁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누구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당원은 한 사람으로서 원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원내 의원단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지금까지 평생을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토론합니다. 각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또 때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거고 대통령께 건의할 건 하는 거고 협의할 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국회에서 정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뭐 국정원의 사조직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참 기쁘죠. 제가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신문에 다 동네방네 나간 게 무슨 국정원의 대단한 정보고 비밀입니까? 그게 열린우리당의 비밀이었습니까? 세상에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논의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아직까지 청문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김혁규 전 지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짚어주시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청문회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또 이번 17대에서는 저희 당에서는 청문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얘기하는 듣고 묻는 정말 히어링을 하자 이런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혁규 총리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로 재보선이 끝난 뒤에 김혁규 총리 카드를 내놓으셨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언론에서 그럼 기자들이 오버를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오고 저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란 또 정당인이라는 것은 언론도 또 하나의 국민들의 물음입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나태하고 가장 방만한 직무유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고 또한 여기에 맞춰서 또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김혁규 총리는 매우 적임자다. 또 이병환 이 수석께서도 김혁규 총리처럼 지금 현재 유력한 카드는 없다. 이 확인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진심을 기다리겠다.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유고셨는데 유고 이전부터 문제가 나와서 결국 고건 총리께서도 사표를 내고 다니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대통령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슨 청문회 절차를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거 얘기도 못합니까?
우리 얘기 못합니까? 총리 카드가 그 질문이 예. 아니었잖아요, 지금. 유고 재보선에 유리하게 예. 작용할 것 같아서 예. 이제 반대한다, 그 반대하신다 말씀이에요? 하셨는데 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방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재보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아니라 재보선용 카드다. 이런데 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재보선용 카드로 나온 건 분명한 거죠. 아니, 왜 그러냐? 네. 지금 그 양반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이야기 끝난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이 김혁기 총리께서 내려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물 크게 안기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선거를 하시면서 더구나 이번에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옆에서 있던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이 함양의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또 포뮬라 1 이 자동차 경기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선물이 뭔가 하고 이 상상을 할 여지도 없이 구체적으로 준비해둔 선물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재보선령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재보선령이 아니라면 그분께서는 조용히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탈당을 하시고 절에 들어가서 계시든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가 뭐 외유를 하시든가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말 왜 배밭에서 가꾼도 매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한나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론 있으십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근거 말씀해 드리지 계속 않았습니까? 주변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게 발언할 왜 주변적인 이유나 얘기입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왜 발언할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왜 선거 사무소에 가서 그런 김혁기 얘기를 총리 하셨습니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총리 지명 자체를 반대하는 근거, 이유, 한나라당 입장. 저는 예.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재보선 카드에서 얘기한 반대하는 것처럼. 겁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탄핵 때도 국민의 말씀드릴까요? 여론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릴까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예,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가장 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총리로서 과연 적임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나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거기까지 탈당을 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분이 꼭 총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또한 유시민 의원도 그랬습니다. 나 그분 잘 모른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논리적인 문제를 또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 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 배신자나 철새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 골프 논쟁이나 테니스 논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국민 여러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 최 의원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의 유형이 누구냐? 철새, 배신자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까지 한나라당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당적이 당의 이름이 바뀐다든가 또는 통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신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석도 아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총리가 그러면 포섭 대상입니까? 총리가 기회주의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총리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있지만 이거부터 얘기하죠.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시는데 결국은 배신자고 철새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배신자라는 좋습니까? 기준으로 배신자나 실으신 철새 거죠. 좋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자나 철새 좋으세요? 박근혜 당 대표께서 네.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셨다가 네. 다시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혁 대표님, 네. 우리 전혁 의원님, 대표. 전혁 의원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혁 의원님, 비례대표 의원님, 국민통합 비례를 왜 그렇게 20일, 강조하십니까? 국민통합 네. 20일 당무위원 계시다가 한나라당으로 입당하셨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건데 예. 좀 조사를 제대로 해보고 나오십시오. 저는 국민통합 20일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그쪽에서 당무위원을 하라고 할 때 정치의 뜻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어쨌든 필요도 없이 박근혜 아닙니다. 대표가 당을 예. 깨고 나갔다가 예, 당을 그거는, 가지고 있다고 다시 그렇다고 들어오면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도 배신자고 철새입니까? 아니죠.
당적 변경이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창당을 해갖고 나간 겁니다. 자기 김학규 스스로 총리가 창당하는 건 창당을 해갖고 괜찮습니까?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갔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당에도 계셨고 저 당에도 계셨고. 자, 그래서 그런 아까 것까지 얘기하면 안 변절과 됩니다. 전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거는 알아들으시라고. 이를테면 변절과 전향과 기준은 국민이나 국가 이익이나 시대의 이익이 어느 게 적합한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거. 국민이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지를 아시고 심판해 주신 겁니다. 김혁규 총리 지명 예정자 혹은 거론자도 그런 식으로 열린우리당에 뛰어들어서 이를테면 3등을 달리고 있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정당일 때 그때 오셔가지고 새로운 정당 창당 작업을 같이 해 나가신 겁니다. 저희 열린우리당 작년 11월에 창당됐고 김혁규 지사 12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1월 달에야 저희들이 지도비를 선출한 그런 신생 정당에 오신 겁니다. 이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생론을 말씀하시는데 상생론은 무조건 반대가 결코 상생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합리한 반대를 할 때는 설득하고 토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청문회라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20일 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때 잘못되면 처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지명했던 간에. 그 다음에 그게 도저히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처리하는 거고. 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나 이 민족이 꼭 필요한 지도자다. 그러면 대통령은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 의회 절차가 있는 거고 정족수가 있는 겁니다. 의결 절차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걸 따르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많죠. 첫째, 지금 우리가 이 숫자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미 국민들의 그 심판 끝에 제1여당이 됐는데 지금 야3당이 다 반대합니다. 민주당 반대하죠. 민주노동당 반대하죠. 그다음에 한나라당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한들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표결을 한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간단한 산수조차도 생각을 못하시고 그렇게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또 두 번째, 김혁규 지사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보잘것없고 정말 한대에 있는 황무지 같은 뭐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에서 황무지 같은 열린우리당에 들어오셨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 12월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황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 민주당을 깨고 말하자면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론기관은 이미 제1당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여론기관은 과학적으로 리서치도 안 하고 그렇게 헛소리만 남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일 갖고 괜히 트집 잡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청문회라는 거 물론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로 가기까지의 국민들의 그 여론을 일으키고 또한 국민들의 뜻을 알아보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이런 게 바로 민주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하게 만드는데 여론을 검증받겠다는 겁니다. 언론을 검증받겠다는 겁니다. 청문회 검증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면 절차를 되죠. 통해서 가겠다는 건데 자꾸 그걸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꾸 딴 이야기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늘 말씀드립니다.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도리어 저는 민노당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정강 정책과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를테면 경영자형 그런 CEO형 행정가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민노당은 안 된다. 자신들은 신자유주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정강과 정책을 두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한나라당이 금연운동 협의회만 또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를테면 금연운동 협의회는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왜? 담배 공장을 유치했다. 우리는 금연 국가를 지향해야 되는 거고 담배 공장은 일종의 혐오 시설인데 그걸 유치한 건 결코 외자 유치가 올바른 사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객관적이고 정직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마음속에는 배신자,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조폭 논리, 우리 조직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응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슴에 품고도 자꾸 다른 논리로 지금 외피를 표장하려다 보니까 논리의 빈곤을 느끼고 자꾸 딴 데로 새는 겁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근데 참 점잖으셨던 이 최 의원도 이 조폭 문화라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거칠어지셔서 참 유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할 때 왜 솔직하지 못하냐, 이 말은 제가 사실 열린우리당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재보선 끝난 뒤에 하겠다, 그리고 총리 지명은 말하자면 지금 확실한 카드가 없다 이러면서 왜 자꾸 김혁규 총리는 뛰어난 분이고 김혁규 총리는 희생을 하셨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뒤엎는 겁니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배신자라 밉다, 철새라 밉다, 이거 한나라당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배신자나 철새는 영웅입니까? 그런 논리를 하자면 배신자나 철새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정당에 발을 담갔으면은 그 정당과 말하자면 희로애락은 분명하고 생로병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네. 더구나 지금 한나라당이 뭐 좋은 때입니까? 한나라당이 잘 돼갖고 떠났다 하면은 뭐 영웅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정말 아주 어려운 때 이렇게 떨치고 가는 거.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혼하고 싶다고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잘 됐을 때는 모른다. 그러나 남편이 실직하고 남편이 힘들 때, 이럴 때 하면 안 된다. 네. 이건 인간의 이치고 정치의 논리인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토론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민주적인 절차는 당내에서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2사람의 헌법기관 전부가 생각이 똑같다는 건 도리어 유일정당이고 획일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을 토론을 하고 있고 지금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적합한지. 그 다음에 저희 당내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당정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진 결론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미관식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정치 과정론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주 아까 솔직하지 못하다 이러는데 진짜 솔직하지 못한 건 열린우리당인데 제가 솔직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김혁규 총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국민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국민들도 마뜩차 하나 하고 이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해서 떨어졌던 그 영남 지방에 대한 한풀이, 영남에 대한 짝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을 이렇게 내세울 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도 이 지방행정은 하셨지만은 중앙행정, 총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장관이라는 게 대선 주자들이 잠시 들러가는 트레이닝 센터 내지는 인턴십 과정이 된 게 오늘날의 참 한심한 실정이지만 그러나 총리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합과 통합이 될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기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김혁규 총리가 진짜 경제적으로 검증된 게 있느냐. 물론 가방 비즈니스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거 이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방 회사의 사장님들 다 총리감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중앙행정에서 경제로서 입증된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총리는 고건총리도 얘기하셨지만은 아무런 경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건 총리가 행정의 달인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하고는 관련 없는 게 총리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CEO 총리, 경제총리를 하시라고 그러면 또 경제총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팀하고 문제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하하 이러면 1년은 우리가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은 그런 옛날에 야당의 구태의연한 옛날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그거 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실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차례가 있죠? 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가장 첫째가는 보좌기관이라고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하고 있고 헌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명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 권한 또한 당연히 존중되고 당연히 존중될 것입니다. 청문회 절차가 있고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이나 언론의 검증이나 국회의 검증을 철저히 받겠다는 것이 저희 열린우리당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아직까지 김혁규 총리를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명한 것처럼 기정사실하는 태도 또한 당연히 반성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어제 만천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과장된 해석을 하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청문회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마치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청문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회 절차에서만큼이라도 그러한 조항을 당연히 지켜주시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재보선 뒤에 당 지도부와 상의에 지명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후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그건 백지 겁니까? 상태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리 지명이 아마 상생 정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1분씩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직 뭐 확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김혁규 이 카드를 꺼낸 게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언론에서 이 바쁘고 경제가 피폐해져 가지고 IMF보다 더 힘들다고는 이 와중에 왜 그렇게 총리 카드에 대해서 많이 쓰는가? 그럼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오보만 하는 언론입니까? 저희는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건 총리라는 매우 안정적이고 경험이 많은 분을 총리로 지명을 하셔서 2달 동안의 대통령의 6월 동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계실 때보다도 더 편안하고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총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열린 우리당의 입장에 서서 또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서서 더 크게는 한나라당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좋은 총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청문회에서 뵙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선의를 그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네.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반대를 위한 반대, 아까 말씀드린 듯 한지 우리 편에 있다가 다른 편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야 됩니다. 상생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 헌법이 정해준 과정을 저는 충실히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연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전역 대변인께서는 박근혜 대표가 영남권의 공주로서 지역에 안주했다는 이유로 끝없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겪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바꾸신 적 있죠? 저는 우리 김혁규 총리에 대한 생각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 우리 전역 대변인께서 충분히 네.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혁규 총리를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겪어봤습니다. 얼마만큼 그러나 겪어봤습니까? 박근혜 대표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김혁규 총리와 박근혜 대표의 얘기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총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사실 17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의 대립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총리로 지명되건 간에 검증은 청문회에서 이뤄지겠죠. 정치권이 충돌하기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